대통령에게 계속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것이 바로 사법 리스크입니다. 자, 이게 이제 민주당에서 대선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중단될까요? 내용은 중단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대장동 중단, 지금 공직선거법 일단은 중단됐습니다. 헌법 84조에 따른다라고 했는데 결국 이렇게 되면 교수님 재판은 없어지는 겁니까? 그럴 가능성이 좀 커졌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지금 헌법 84조에 대해서 확립된 정설이 없거든요. 네. 정설이 없기 때문에 재판은 계속된다는 설도 있는가 하면 재판은 중지된다는 설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상태 속에서 이제 넘어온 겁니다. 그럼 왜 이렇게 됐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 헌법의 아버지들이 이런 사태를 예상을 못했던 거예요. 어떻게 5번 기소된 사람이 대통령 후보로 뽑힐 수가 있는가. 네. 이런 상황 자체가 아예 상상이 안 됐기 때문에. 설마 아닐 거야. 그러니까 아예 상상이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다 우리 헌법에다가 뭐 그런 걸 넣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나가는데 갑자기 별똥별이 떨어져가지고 머릿속에 맞아 죽었어. 머리에 맞고 죽었을 때 그때 이거 공상으로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뭐. 그러니까 이런 건 상상하기 힘든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아예 안 했다라는 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정말로 상상하지 못할 일이 지금 벌어지는 거고 정말 상식을 초월하는 일들이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는 거고 그걸 뒷수습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뭐가 되냐면 그걸 갖다 개별 재판부가 이제 판단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5개 재판인데 지금 1개 재판부가 판단을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헌법 84조에 대해서 그 재판부는 뭐라고 판단을 내린 거냐면 그것이 대통령직과 더불어 가지고 기소만이 아니라 재판도 정지된다라고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직도 4개 재판소가 남아 있잖아요. 4개 재판소가 남아. 대장동도 중단한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그런 거. 네. 그러니까 이 사람 하나의 왜냐하면 또 법원이라는 건 뭐가 해야 되냐면 일관적이어야 되거든요. 예. 판결이라는 게 일관적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의 판단이 내려지면은 줄줄이 그렇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한 가지 가능성은 뭐냐면은 그 중에 어느 재판부에서는 아니다. 헌법 84조. 내가 볼 때는 이거는 명문상 사실상 명문상으로 딱 좁혀가지고 해석을 하게 되면은 사실은 재판이 계속된다는 게 맞거든요. 예. 그쪽에 더 강하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아니다. 재판해야겠다라고 온갖 그 정치적인 압박에도 불구하고 예.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죽더라도 하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뭐가 되는 겁니까? 민주당에서 뭐까지 하는 겁니까? 재판 중지를 갖다가 입법으로 이제 보완하겠다라고 해서 그 입법까지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는 거냐면 이게 위헌이 될 수가 있거든요. 차라리 안 하니만 못할 것 같기도 하고 예. 위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왜냐하면 이게 사실 뭐예요? 약간 소급입법 같은 느낌이잖아요. 예. 이미 재판이 다 진행되고 있는데 예. 이 사람을 구해주기 위해서 한 사람을 구해주기 위해서 지금 그런 입법을 한 거잖아요. 예. 입법 취지라는 게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이것이 위헌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가장 남은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은 그냥 5개 재판부가 어떻게 하는지 본 다음에 마지막에 대법원에서 판단을 내리는 거예요. 대법원 판단 내리면 되거든요. 아니면 누군가 어떻게 해가지고 헌법재판소까지 가서 헌법재판소 해석을 한다라든지 그런 절차를 마무리하는 게 좋지. 괜히 입법을 해봤자 욕만 먹는데 아무래도 이제 불안한 거죠. 아무래도 불안하고 이걸 갖다 남기지 않겠다라고 해서 하는데 어쨌든 이게 중단되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라는 거예요. 결국은 권력을 잡으면 땡이네 이런 게죠. 그렇잖아요. 이거 선례를 남기는 거거든요. 예. 내가 아무리 모든 죄를 졌다 하더라도 그럼 대통령직이다라는 게 범죄인의 그 소도라고 있죠 옛날에 사만시대인가 그때 아무도 그 죄를 물을 수가 없는 장소 공간을 말씀하시는 거죠. 범죄자가 걸려 들어가게 되면 아예 그 공권력이 중지되는 그런 소도가 되는 게 아닌가 대통령이. 그래서 결국은 뭐 권력이 땡이다. 힘이 곧 정의다라는 거잖아요. 내가 권력을 잡으면 그게 곧 정의다라는 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과연 우리의 그 사법 정의에 맞는가 또는 사법이라는 말에 정의에 맞는 현상인가라는 게 남는 거죠. 그래서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사법부가 스스로 이제 포기를 했다. 사법부의 정의를 갖다 스스로 포기했다라는 이제 비판을 했는데 그럼 맞는 비판이 그 정도의 비판을 할 수 있다고 봐요. 이거는 그렇죠. 이거는 그렇죠. 한편으로는 어떤 부담이 있는 겁니까? 이건 근데 대통령으로 뽑아놨는데 대통령이 맨날 형사 재판은 반드시 있어야 되거든요. 피고가 대통령이 맨날 재판 받으러 가는 것도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애매모호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에서 이렇게 판단을 내린 거는 상당히 저는 뭐랄까 차라리 재판을 갖다 한다라고 해놓고 아니면은 예. 아예 대법원에다가 의견을 구한다라든지 예. 이런 절차를 좀 밟았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 교수님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뭐 대법관 정원도 한다고 그러고 또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상당한 또 청문회나 또 이런 것들을 통한 압박도 있었고 또 헌법재판소는 상당히 이재명 대통령 또는 민주당의 영향력이 강화됐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교수님 말씀대로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를 간들 바뀔까요? 거기서도 판단이 바뀔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크지 않은 게 왜냐하면 일단 대통령이 당선됐거든요. 예. 그다음에 사실 그동안에 좀 6개월에 그다음에 특히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그 성격에 그 결정의 성격이 상당히 정치적일 수밖에 없는데요. 예.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바뀔 것 같지는 않지만 어쨌든 문제는 뭐냐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됐는데 그게 결국은 사실 사법 정의를 좀 무너뜨리고 예. 우리한테 안 좋은 선례를 남긴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또 하나 지금 문제가 되는 게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습니다. 지금 문영배 그다음에 이정미 두 사람이 이제 물러났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중에서 한 사람이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재판 변호를 담당했던 이성엽 변호사 이렇게 되면 이거 이해충돌 아닌가 이런 지적이 나오네요. 이해충돌 맞죠. 그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마 이제 3사람 중에 2명을 뽑는 건데 예. 이 사람은 넣으려고 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보훈 인사를 넘어가지고 좀 다른 차원의 문제인데 예. 사실상의 수임료라고 보거든요. 저는. 예? 사실상의 수임료라고 봐요. 왜냐하면은 그 이재명 대표가 이제 재산 신고를 하잖아요. 예.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재산 신고를 계속 해왔단 말이죠. 그걸 보게 되면 재산에 큰 증감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분이 재판을 지금 몇 개를 받고 있어요. 5개를 받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그 재판 그 변호사들을 보게 되면 초호화 변호인단이란 말이죠. 엄청나게 돈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사실상 이렇게 큰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요번에도 그 변호사들 다 어떻게 했습니까? 공천 줬거든요. 지난번에 그 얘기 하셨어요. 짜르르 공천 줬단 말이죠. 요번엔 헌법재판관을 준다라는 겁니다. 이분이 여태까지 이런 식으로 해왔어요. 그러니까 사실상의 수임료를 갖다가 쉽게 말하면 이건 공직이잖아요. 그리고 이분들이 누리는 권력과 이분들이 받는 보수 같은 경우는 누가 주는 거예요? 국민의 세금으로 내는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네. 우리 같은 사람이 세금으로 내는 예. 건데 이걸 갖다 사익화한 거잖아요. 공적으로 쓰여야 될 부분을 갖다 사익화해서 뿌려버리는 거거든요. 그것도 그래서 이번 인사도 같은 경우에도 그거랑 상관이 있다라고 봐요. 결국은 이제 그 변호사비 사실은 정상적으로 하면 엄청나게 줘야 될 텐데 그걸 갖다가 뭐 적게 주고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나중에 그 보훈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실제로는 현금으로 줘야 될 것을 용역으로 용역이라 그래야 되나 이 서비스를 범죄 용역이네. 자신이 줄 수 있는 그 서비스로 이제 제공하는 이런 현상을 좀 보이는데 특히 이제 이게 이분이 왜 문제가 되는 거냐면은. 예를 들어 헌법 84조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민주당에서 계속 추진하는 방탄 입법들 있잖아요. 여러 가지들. 그게 결국은 대법원까지 올라오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어디까지 가요. 헌법재판소까지 갈 수가 예. 있거든요. 라고 한다면 결국은 뭡니까? 방탄 입법 이런 게 대법원 누가 관련된 거예요.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거거든요. 그럼 당연히 거기서 뭐가 충돌하는 겁니까? 이해 충돌을 하기 때문에 그걸 안다면 이승엽 이분이 스스로 아니다라고 사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가 볼 때 임명을 강행할 것 같아요. 예.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제 사후 관리, 사퇴 후 관리, 사임 후 관리에 또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어쨌든 임기 동안에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임명권들을 다 동원을 해가지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구성을 자기한테 최대한 유리하게 해놓고 퇴임을 해야 안심을 할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큰 그림 속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사실 임명하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국민들이 딱 볼 땐 이거 너무 뻔뻔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예. 드는 거죠.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 변호인 재판관 검토 상상 어려울 정도의 비상식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상상할 정도로 비상적인 거죠. 이거 그러니까 실제 얼굴이 좀
낯짝이라고 해야 되나? 네. 낯이 좀 얇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런 거 못해요. 빨개져가지고. 근데 이거 그냥 바로 해버리잖아요. 근데 예. 그 반면에 뭐가 있는 거냐? 그만큼 급하다는 거예요. 급하다라는 거죠. 나름대로 처절한 거죠. 그래서 억지로 임명하려고 들고 가고 또 대통령실에서 보게 되면 사건 맡은 분은 공직 못하나 이해충돌이라고 말하는 게 이해가 안 그렇습니다. 간다. 지금 민주당에서도 이해충돌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얘기를 했잖아요. 헌법 84조 문제라든지 아니면 예. 지금 방탄 입법들 이런 것들 결국은 대법원 가고 어디까지 가는 겁니까? 헌법재판소까지 갈 텐데 거기서 어떤 판단을 내릴 거예요, 이 사람이? 당장 본인과 관련된 판단들을 내릴 텐데 이 사람이 예. 과연 공정한 판단을 내리겠는가?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알아서 스스로 왜 재판관들도 그렇잖아요. 이게 딱 보는데 피고 중에 누군가가 나랑 아는 사람이 아는 사람이다라고 한다. 혹시 또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스스로 안 맞잖아요. 예. 그와 마찬가지로 스스로 자기가 그걸 갖다가 회피해야 되는데 예. 지금 그냥 욕먹을 거 뻔히 알면서도 지금 또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옹호까지 하고 나온 것들을 보게 되면 임명하겠다는 의지가 좀 강한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은 임명할 의지가 아니고 그냥 셋 중에 하나다라고 한다면 그냥 비판 나오네 하고 넘어가면 되잖아. 나와서 대통령실까지 나와가지고 이걸 옹호를 한다는 건 결국 무슨 얘기예요? 임명을 하겠다라는 얘기로밖에 저는 안 보여요. 예. 자, 그런데 지금 이렇게 헌법재판관도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 있는 인물이 임명될 가능성이 높은 데다가 또 각 법원에서는 벌써 지금 2개의 법원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또 대장동 관련해서는 재판 중단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대법관 정원법 30명은 좀 속도 조절했으면 계속 진행을 하는 모습입니다. 이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일단 속도 조절은 이런 건 돼요. 민주당에서는. 지금 이런 거 해봤자 나중에 방탄 입법인에서 욕먹을 게 뻔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안 하겠다는 얘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한 템포 쉬고 가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건 돼요. 그러니까 윤석열은 그게 안 됐던 거잖아요. 의대 정원 이런 것들도 한 템포 쉬고 가면 되는데 그냥 무조건. 그러니까 민주당 애들은 이 정도의 정무적 판단 능력이 있거든요. 힘은 그게 없어. 힘은 그게 없는데 근데 결국은 이 사람들이 할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커다란 판을 짜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민주당에서 굉장히 무리한 입법들을 계속할 것이고 그런 그 무리한 입법들은 몽땅 다 어디로 갈 겁니까? 나중에 헌법재판소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이제 임명권을 갖다 최대한 활용을 해가지고 예. 헌법재판소 구성을 자신한테 유리하게 바꿔놓으려고 할 거고 그다음에 대법원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사건들 올라오게 되면 3심까지 갈 수 있단 말이죠. 그럼 자기가 또 퇴임 후에도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결국은 퇴임 후에 언젠가 3심에 올라올 거 아닙니까? 라고 한다면 자기가 임기 동안에 어쨌든 대법원 자체를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채우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자기 동력을 갖게 되면 이제 계속 그 인사를 통해 가지고 자기 동력을 갖게 되면 뭐가 되는 겁니까? 일종의 판이 굳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상태로 만들겠다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30명 증원은 계속 할 겁니다. 그리고 이걸 막을 방법은 없어요. 그래도 지금 사법, 입법, 행정권을 다 가져간다는 비판, 다 가지고 있다는 비판도 하지만 결국은 국민 여론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국민 여론이 중요한데 그러니까 눈치를 보는 예.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바로 되자마자 이걸 하게 되면 속 들여다 보인다는 말 들을 거 아닙니까? 비판을 받으니까 지금은 민생은 어쩌고 하면서 앞에 내세우고 슬쩍 해서 분위기 봐서 해도 될 때쯤 그때쯤 밀어붙이겠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속도 조절하는 거죠. 근데 속도 조절한다는 게 안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다라는 거. 반드시 하는데 그걸 국민의 눈치를 보겠다라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 어떤 사안에 따라서 그 타이밍에 굉장히 영향을 받거든요. 동일한 사안이다 하더라도 그 말을 은지하거나 그 일을 은지하느냐에 따라서 완전 반응이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걸 했을 때 국민들의 저항이 또는 불만이 가장 적게 나올 때쯤 그런 타이밍을 찾아서 그때 하겠다라는 의지예요. 그렇군요. 언제냐인지 차이는 있겠지만 하기는 할 것이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원래는 대법원 증원은 예. 자기들이 여당일 때는 하려고 해요. 야당일 때 반대하고 서로 그래 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증원 좀 필요한 부분은 사실인데 그게 이제 문제는 뭐냐면 지금은 여태까지 그랬다면 자기들이 다수 의석 갖고 있었을 때 뭐 했어? 그렇잖아. 자기들이 뭡니까? 여당일 때 권력 갖고 있고 예. 그다음에 다수 의석까지도 갖고 있었을 때잖아요. 네. 그때는 아무것도 안 하다가 지금 와서 한다라는 건 의도가 뻔하다라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정말 언제 너희들이 이렇게 법원에 고충을 잘 알아줬어?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분명하게 이제 예. 그 속셈이 보이기 때문에 은밀한 공적인 관점이 아니라 사적인 관점이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돼 있다 이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네. 그걸 국민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도 좀 부담스러워하는 거겠죠. 민주당에서 설명은 워낙 지금 우리 재판 건수가 대법원 쪽으로 많이 가고 있어서 늘릴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0명으로 늘리면 그 문제는 해결은 되는 건지요. 자, 그렇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용산으로 옮기고 난 이후에 민주당의 선봉장, 신선봉장은 누가 될까요? 우선 원내대표 선출이 오는 13일 금요일입니다. 자, 두 사람의 대결입니다. 정말 끝장 대결로 보입니다. 서영교 대 김병기, 김병기 대 서영교. 자, 국회의원 34명 정도의 영향력이 있는 권리당은 투표까지도 진행됩니다. 교수님, 누가 됩니까? 몰라요. 관심도 없고. 네. 둘의 차이가 뭐죠? 남녀 차이는 있습니다. 그밖에 뭐 다른 차이가 있나요? 없습니다. 어차피 둘 다 찐명 후보들을 합니까? 똑같다. 똑같은 후보들이고 다른 색채를 가진 사람들이 나올 수 있는 분위기가 지금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결국은 뭐 하는 거냐면은 일단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한테 잘 보이는 거 하고 그다음에 그걸 지지하는 그 강성 지지층 있죠. 예. 강성 지지층에 호소하는 그런 선거 운동을 할 겁니다. 그래서 누가 되든 간에 크게 뭐 달라질 건 없다고 보고 예. 그다음에 얘기하는 걸 딱 들어봐도 크게 다른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다. 대통령을 잘 돕겠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강성 지지층들을 향해서 지지층이 원하는 걸 예. 하겠다. 여태까지 나는 그 일을 해왔다.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친명 내에서의 그 두 사람의 이거지 여기서 어떤 누굴 뽑느냐에 따라서 원내 그 운영의 방향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그 차이를 기대하기는 힘들다. 아하.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나는 별 의미가 없다라고 봐요. 그리고 지금 뭐냐면 그러니까 20% 이제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 20%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원래는 네. 이제 원내대표는 원내대표를 뽑는 것이기 때문에 의원들끼리 선거만으로 뽑는 게 맞죠. 예. 그런데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른바 국민주권 어쩌고 저쩌고 또 이걸 가지고 뭘 하는 거예요. 반영을 하는 건데 이거 자체가 상당히 뭐랄까 특정 개파한테 유리한 구조죠 항상. 예. 특정 개파에게 유리한 구조고 왜냐하면은 만약에 이제 저쪽에서 상당히 이제 강력한 후보가 나와가지고 예. 예컨대 뭐 5대5 또는 뭐 45대 55 비슷하게 따라 붙었다고 했을 때 이렇게 딱 됐을 때 이쪽은 뭐 얼마가 더 있어요? 플러스 표가 20%가 더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딱 얹어주게 되니까 사실상은 이거 자체가 뭐 말은 국민주권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은 당에서의 그러니까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더 유리하게 만드는 그런 제도인 거죠. 신명 보너스 개념. 신명 보너스의 개념이고 그래서 이제는 뭐 저는 별 관심 없으니 누가 되든 간에 뭐 크게 달라지진 않을 것이다. 예. 네. 나쿠마데 마타오님께서 슈퍼챗을 보내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나쿠마데 마타오. 교수님, 국민에게 진짜 힘이란 게 있나요? 민주당을 보면 무력합니다라는 또 의견을 보내주셨는데요. 네. 뭐 답은 있어요. 답은 있는데 지금 그 국민의힘이 이제 야당이 된 제1야당이 된 국민의힘이 그 답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의 문제거든요. 예. 답은 딱 지금 나와 있습니다. 대선의 그 선거 결과를 딱 받아보고 분석을 해보면 딱 나오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거 딱 나오는데 그걸 할 쟤네들 역량이 되느냐. 예. 안 된다라는 거거든요. 친윤들이 꽉 잡고 있어가지고 아휴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쪽은.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말을 안 듣는 게 뻔뻔해져가지고 옛날에는 그래도 조중동이 떠들면 말을 들었잖아요. 예. 조중동이 아무리 떠들어도 말을 안 들어요. 그냥 자기들이 욕을 먹든 말든 간에 그냥 우리의 그 기득권 이건 놓지 않겠다라는 이런 것만 있고 예. 사실 보게 되면 크게 보게 되면 이른바 친윤 세력이라고 하는 그 영남 세력들이 있잖아요. 영남 그 세력들이에요. 그 세력들이 결국 누구도 데리고 오는 겁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데리고 왔던 거고 예. 그다음에 이준석 대표를 또 내치기도 했던 거고 그다음에 누구예요? 저기를 뭐 말도 안 되는 선거를 통해 그 김기현을 앉혔다가 또 김기현을 내치기도 하고 그 전에 또 다시 누구를 앉힌 겁니까? 한동훈을 데려왔다가 한동훈
한동훈 또 내쳤고 그다음에 또 요번에 뭡니까 김문수 딱 데려왔다가 김문수도 내치려고 했다가 요번에 안 됐던 거잖아요. 근데 뭐 모든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 핵심 이거는 변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떠났잖아요. 윤석열 떠나고 했는데 이준석도 떠나고 그냥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아가지고 그 권력을 그대로 유지하는 사람들이 이게 친윤 세력들이에요.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거고 이 세력을 정리하지 않으면 저는 가망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될 겁니다. 예. 예. 되고 차라리 이렇게 되면 사실 이준석이 굉장히 힘을 받을 수가 있어요.